한국의 정치 후진성이에요. 한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 참여를 한다라면 그냥 무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이렇게 감추는 것을 다시 파헤쳐서 어떤 심판, 법의 심판에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저는 반대예요. 좀 더 큰 틀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틀이라는 뭐냐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 대안과 실제로 그걸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현실 정치 참여하겠다라면 윤석열 총장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 이수진 프로젝트 시정 토크 3월 셋째 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LH 사태가 모든 이슈를 거의 다른 이슈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뭐 보궐선거판도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이제 부동산 관련 공방으로 난리가 나고 있죠. LCT 사태라던가 나온 후보들의 비리 관련한 공방 이런 거 좀 있다가 뭐 대통령 사저 가지고 또 뭐 물건 늘어지기도 하고 뭐 난리 부르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논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한 뭐 세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LH라는 것은 뭐 정식 명칭이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인가요? 예. 예. 공기업이죠. 최대 공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최대 공기업이죠. 근데 이 LH라는 이 공기업이 이 정도로 그 부패하고 비리가 이렇게 만연돼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LH공사만 그러겠냐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LH공사만 이렇게 부정부패가 이렇게 쩔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건가요? 다른 공기업들이나 다른 어떤 그 공공부문, 정부 부분 포함해서 또는 지방정부, 지자체를 포함해서 지금 그다음에 정치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뭡니까? 물려서 그냥 그 줄줄이 사탕으로 물려서 끌려 나오잖아요. 무슨 국회의원이 뭐 투기질했네, 무슨 비리를 저질렀네,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네, 뭐 대통령이 뭐 어쨌네 하는 것들이 계속 물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LH 사태가 단지 LH라는 어떤 그 공공부문의 한 그게 공기업의 어떤 부정부패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이른바 공적 부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부, 중앙 관료 정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 정부 지자체들 있죠.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공기업까지 다른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거의 포괄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라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죠. 표시죠. LH공사 같은 이런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 조직이 공기업이 LH공사 하나만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 조직에서 또는 정치 국회에서 가장 파워가 센 데가 어디냐면은 일단은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정계기획원, 기획재정부. 그 다음이 국토부와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돈을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워가 세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파워가 셌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밥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쵸. 이게 이제 기업들이 정부 쪽하고 이제 굳이 대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나 이런 데들이 무슨 정부 쪽에 가서 손 벌려서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그런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오히려 이제 제발 간섭하지 마라. 우리 좀 사업할 수 있게 좀 그냥 좀 놔둬 달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그런 부정부패나 비리가 기업과 유착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가 이제 국민의 세금과 공공부문의 공적 부분의 그 이권으로 바뀌죠. 새로운 시장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빼돌리거나 공적 부분의 어떤 그 이권을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는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LH공사 사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지금 이제 한 사례로 부각된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정치권과 정부와 공기업 부분, 이 공적 영역 부분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망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기업들에서 이제 삥을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이제 그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부문의 이권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횡행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냥 지금 수도 없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그걸 수도 없이 늘려놨잖아요, 지금.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저저저거 떠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뭐 80만 개나 100만 개는 뭐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오히려 그 부정부패의 원상을 더 그냥 키워놔 버렸어요. 공공부문을 키워서 그걸 해먹으려고. 네, 작정을 하고 한 거죠, 그렇게 된 사실. 거네요. 시작부터 작정을 하고 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의 이제 그 권력부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 LH 사태가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그 뭐 어디 사저?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아무 선거 없이 그냥 LH 사태만 딱 터졌더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건 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16년 동안인가요? 18년인가요? 그 장기 이제 집권을 하고 오래 했죠. 이제 물러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요. 아, 그죠. 자기 집으로 가요. 뭐, 자기 집으로. 사저 이런 거 안 짓고 예. 그냥 원래 살던. 뭐 지금 그 총리는 뭐 마트 다니고 그러던데. 그다음에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으로 가요. 예. 원래 자기 집으로 가요. 한국의 경우에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은 전부 다 사저를 짓고 경호 뭐 초조조를 짓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 할 때도 제왕적인 대통령 행세를 하고 퇴임에서도 상황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들과 똑같은 가운데서 대통령을 한 사람 뽑아서 대리 국가 경영을 위임하는 거예요. 대리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똑같은 국민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그 제왕으로 상왕으로 만들어 놓는 한이 있어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나 이 패거리 정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예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보면 야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좀 이렇게 두드러 패야 돼. 혼을 좀 내줘야 돼. 이놈들 안 되겠어. 그러니 그 더불어 그 성추행당이지 뭔 당이지 하여튼 당의 후보를 이렇게 압도를 하려면 야권이 단일화해야 돼 후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안철수 씨하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 후진성이에요. 한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투표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어떤 저항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이 지금의 현재 권력 구조나 어떤 정치 구도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반민주적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정치 공학적이에요. 오로지 그냥 정치라는 게 뭐냐면 정치 공학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치란 뭐냐? 국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좀 덜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치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치란 뭐냐? 정치꾼들 패거리를 만들어 기득권화된 패거리 정치꾼들이 서로 편먹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길 수 있느냐? 저놈을 이긴다라면은 내가 저놈하고도 이렇게 제3자 저놈하고도 내가 이렇게 적이었지만은 저놈하고 편먹어서라도 내가 저놈을 이길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른바 정치 평론가나 정치 어떤 컨설턴트를 하시는 정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조차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한국의 정치를 퇴보시키는 그 주 원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막 주장하고 이런. 정치라는 게 물론 최종적으로는 표수이지만 표수라 그래서 이게 패거리로 갈라가지고 어떤 우리가 둘이 합치면은 저놈보다 표가 더 많아질 거야. 아니 저놈을 먼저 이기는 게 최우선이야. 정치는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을 먹어서라도 내가 저놈하고 이렇게 등을 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서로 이합집산해서 이렇게 편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란 뭐냐면은 국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애 낳아서 키우는 근데 걱정 안 하고 뭐 이렇게 일자리 걱정 안 하고 노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 정당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정당은 좀 다릅니다. 우리 정당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 대결과 정책 공약, 그리고 정권을 잡았을 때 실제로 그 공약한 대로 그걸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계속 권력들이 이렇게 탄생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삶들이 계속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은 그냥 선거 때만 그냥 슬로건으로 이용해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고 저놈을 이겨야 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예전에 같은 편이 아니지만 우리 서로 편 짜서 한번 해보자. 화합의 정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계속 쳐다보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국민들은 한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정치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그게 현실이야. 현실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공학이야. 정치공학이라는 게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희망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냐면 민주주의가 단순히 그냥 내가 가서 한 표를 찍어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찍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질의 향상, 내 자식의 삶, 내 노후, 나의 행복 그리고 이 증진되는 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그것의 수단이에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나라가 건전하게 움직이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걸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현시켜서 그렇게 시장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집단, 정당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쟁적으로 나와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경영해 갈 때 그런 시장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LH 사태가 이건 필연이에요. 한국이라는 정치 구도 하에서는 정치 구조 속에서는 이런 그 공적 부분에 권력형 비리나 권력 부정부패는 필연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 참여를 한다라면 그냥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이렇게 보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이렇게 감추는 것을 다시 파헤쳐서 어떤 법의 심판대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저는 반대예요. 좀 더 큰 틀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틀이라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당연히 그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게 처벌하지 못했던 그런 부정부패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게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 대안과 실제로 그걸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든 이런 기존 정치권에 가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존 정치권들은 이미 그런 정치공학적인 패거리 정치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타도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씨가 정말로 이렇게 보다 큰 틀에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이렇게 안정시키고 나라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의 신당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그게 제3의 신당을 하겠다라면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 이거예요. 윤석열 씨는 누구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 실행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현실 정치 참여하겠다라면 윤석열 총장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